안녕하십니까. 2025년 서울 아산병원 두경부암 건강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이비인후과 권민수라고 합니다. 오늘 두경부암 건강강좌의 주제는 우선 최신 두경부암의 치료 지견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요. 각 분과의 치료에 관여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가장 젊으신, 젊고 유능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세 분의 교수님들을 연자로 섭외하였고, 각 교수님들께서 미니 렉처를 8분 정도 진행을 우선 해주시고,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취합한 환우분들의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과정과 함께 실시간으로 유튜브에서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그간 바쁜 외래 환경에서 각 교수님들께 상세하게 여쭤보지 못했거나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일일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좌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방사선 종양학과 신영섭 교수님께서 두경부암의 방사선 치료와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고, 이어 서세영 교수님께서 두경부암 항암 면역 치료의 대상과 장단점, 그리고 세 번째로 이비인후과 한승훈 교수님께서 두경부암 로봇 수술에 대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이후 사전 제압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시간으로 환우분들께서 올려주시는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오는 질문들을 저희가 취합해서 최대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연자인 방사선 종양학과 신영섭 교수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사선 종양학과 신영섭입니다. 저는 두경부암의 방사선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중입자 치료가 시작되면서 관심을 가지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중입자 치료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중입자 치료와 관련된 몇 가지 뉴스 기사의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기사는 저희 서울 아산병원도 중입자 치료를 도입한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보기에도 중입자 치료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차세대 방사선 치료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몇 뉴스 기사들을 보면 4기 환자나 난치암에서도 중입자 치료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기사 제목들도 나오고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두경부암에서 중입자 치료가 어떤 때 도움이 되는지 그 오해와 진실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사선의 종류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할 텐데요. 방사선은 에너지를 가지는 입자나 파장이 매질을 따라서 흘러가는 과정입니다. 이 중에 에너지가 높은 그러한 방사선들은 원자 혹은 분자에서부터 전자를 떼어내서 이온화를 시킬 수 있고, 이러한 방사선들을 전리방사선이라고 합니다. 방사선을 크게 나누면 파동인 전자기파와 입자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에 사용하는 X선은 전자기파에 해당하고, 양성자나 중입자 같은 입자 치료에 쓰이는 방사선은 입자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모두 다 전리방사선에 해당이 되고, 결국 입자 치료도 방사선 치료의 하나의 한 종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진료 환경에서는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입자 치료를 선택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의료진이 방사선 치료가 아닌 다른 치료를 권하는 상황에서 입자 치료를 고집하는 것은 환자분에게 그다지 좋지 못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라는 것은 고에너지의 전리 방사선을 이용해서 암세포의 DNA를 손상시키고 이를 통해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암세포를 최대한 선택적으로 파괴하고, 그리고 주변의 정상 조직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또 방사선 치료의 기술도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두경부암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길게 방사선을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는 분할 치료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분할 치료 방법도 방사선 치료의 사이사이에 정상세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해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예전에는 X선을 가지고 이렇게
내부의 장기들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로 치료를 했다면 지금은 내부의 입체적인 장기의 모습을 다 확인을 하고 정교하게 치료 계획을 하고 또 치료하기 전에 CT나 다른 영상들을 확인하는 이러한 정교한 치료 계획들, 두경부암에서도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나 영상유도 방사선 치료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방법들도 종양이 있는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방사선을 조사해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자 치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방사선 치료의 새로운 기술로서 암세포를 더 잘 파괴하고 정상세포를 보호하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입자 치료는 정확히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일까요? 저희가 일반 방사선 치료에 사용하는 X선은 몸 안에 들어가서 전자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가 방사선량을 몸의 암세포에 조사를 하게 되고 중입자 치료의 경우에는 이 전자보다 훨씬 큰 탄소 입자와 같은 큰 입자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X선도 그렇고 X선과 중입자 모두가 DNA를 손상시키는 것은 동일하지만 X선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작은 궤적을 통해서 DNA를 손상시키는 것에 반해서 중입자들은 훨씬 더 큰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중입자 치료는 일반적인 X선 치료에 잘 듣지 않는 방사선에 상대적으로 저항성을 가진 암에서도 높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X선과 중입자의 깊이에 따른 선량 전달을 나타낸 표인데 X선은 진행하는 전반에 걸쳐서 선량을 전달하게 되고 반면에 입자 치료는 특정 부분에서 많은 선량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크가 지나면 선량 전달이 거의 없어집니다. 이것을 한 방향에서 방사선 치료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중입자의 경우에는 피크 이후로 들어가는 선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종양 뒤쪽에 있는 정상 장기로는 거의 방사선이 들어가지 않고 뒤쪽에 정상 장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X선 치료는 장점이 없을까요? 첫 번째 보이시는 사진은 최근에만 이제 기술이 도입되고 있고 저희도 설치할 예정인 회전형 중입자 치료기의 치료실 사진입니다. 얼핏 보면 일반적인 X선 치료기와도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 전체를 보면 가운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자가 누워있는 부분은 굉장히 작고 치료실이 있고 이 치료실보다도 더 큰 치료기가 회전을 해서 회전 치료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크고 100톤이 넘는 규모의 치료기를 가동을 해야 되고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X선에 비해서 정교한 조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입자 치료는 아직까지는 경험이 부족한 편으로 방사선을 조사했을 때 정상 장기나 종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지는지 불확실성이 있고 선량 계산에도 더 복잡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X선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치료기가 회전하면서 동시에 자유롭게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한 조작이 가능하고 임상 경험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의 방사선을 조사했을 때 부작용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는지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교한 방사선 치료를 위해서는 치료하는 도중에 CT나 MRI와 같은 영상을 확인해서 종양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치료하는 영상유도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영상 장비를 함께 병합하기에도 X선 치료기가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암 치료를 할 때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직까지 중입자 치료는 그 접근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입자 치료를 기다리다가 좋은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입자 치료가 이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도 중입자 치료를 기다리기보다는 빠르게 치료를 하는 것이 환자분께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두경부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표는 두경부암의 저희 서울 아산병원에서 발생한 두경부암이 어떤 세포의 종류를 가지는지 조직병리라고 하는데요. 그 분포를 나타낸 표입니다. 두경부암의 80% 정도는 편평상피암이고 20% 정도가 다른 암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많은 편평상피암은
일반적인 X선 방사선 치료에도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찾아오시는 국소진행성 구인두암 혹은 국소진행성 비인두암의 생존율 그래프입니다. 저희가 통상 5년이 지나면 재발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5년 생존율을 완치의 개념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구인두암과 비인두암 모두 항암 방사선 치료 이후에 5년 생존율을 90% 전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경부의 편평상피암은 대부분 X선 방사선 치료에도 매우 좋은 치료 성적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편평상피암에서도 중입자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중입자 치료를 하지 못하고 X선 치료를 한다고 해서 성적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좀 더 중입자 치료를 일찍 시작하고 또 경험이 많은 일본에서 두경부암 환자들이 어떤 분포를 일본에서 중입자 치료를 시행받은 두경부암 환자들이 어떤 세포의 종류로 치료를 받았는지 그 분포를 나타낸 표입니다. 가장 아래 행이 스퀘머스셀 카시노마 편평상피암인데, 일본에서도 편평상피암이 두경부암의 다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 편평상피암으로 중입자 치료를 받은 환자분들은 소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좀 흔하지 않고 방사선에 잘 듣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수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점막의 흑색종이나 선양낭성암종, 육종 이러한 병들을 가지고 중입자 치료를 받은 경우가 일본에서도 많고, 중입자 치료의 근거도, 중입자 치료의 연구도 이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입자 치료는 분명히 많은 장점을 가진 새로운 방사선 치료 기술입니다. 그렇지만 X선과 중입자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X선 치료를 좀 작고 정교한 포크에 비유하고, 그리고 중입자 치료는 좀 크고 강력한 창에 비교한다면 각각 사용할 수 있는 각각이 더 유리한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는 종양의 위치나 조직 병리, 치료 시기 등을 고려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진료실에서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서세영입니다. 저는 오늘 두경부암의 항암 면역 치료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항암제에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흔히 항암제라고 부르는 세포독성 항암제가 있고, 그다음에 표적 항암제, 그리고 이제 비교적 가장 최신 나온 면역 항암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면역 항암제의 효과가 좋다라는 것이 널리 알려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암 면역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면역 항암제 조금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항암제의 원리를 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면역 항암제는 기존의 세포 독성 항암제가 그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했던 거에 반해서 일반적으로는 우리 몸에 원래 있는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서 면역 세포들이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정상적으로는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그 암세포를 가서 공격하고 잡아먹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암세포가 면역세포로부터 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면역 관문이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것이 면역 항암제의 이제 그 공식 명칭인데, 면역 관문을 억제하면 이제 그 암세포가 면역세포로부터 숨어 있는 그런 베일을 벗겨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면역세포가 암세포가 있다는 거를 알아채서 가서 이 암세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못생긴 이런 세포가 이제 종양세포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일부 물질이 나오면 이걸 항원으로 인지해서 이제 항원을 면역세포에게 알려주는 세포가 우리 몸에 있는 림프절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T세포에게 저기 이제 나쁜 세포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면은 이제 T세포들이 나와서 그 나쁜 세포를 공격하러 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잘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면역 관문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 이제 T세포들이 암세포를 잘 인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고, 이제 여기를 끊어주는 것 치료제가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이용하는 치료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면역항암제의 장점과 단점을 제가 임의로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면역항암제의 장점은 이제 일반적인 세포독성 항암제와 부작용이 달라서 사실 대부분의 환자분이 큰 부작용을 느끼지 않으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암제 하면 오심, 구토, 설사, 빈혈, 탈모 이런 부작용을 많이들 떠올리시게 되는데 이런 류의 부작용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인구가 많이 고령화되면서 확실히 이제 이전보다 암 환자분들도 많이 이제 고령 환자분들이 오시곤 하는데 비교적 좀 안전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응이 좋은 분은 기존 치료제에 비해서 훨씬 긴 반응 기간을 보이면서 이제 생존 기간을 많이 향상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아주 환자 수가 많진 않지만 소수에서 일정 비율의 환자분에서는 거의 항암제만으로도 완치에 가까운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면역항암제의 현재로서의 단점은 일단 높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주경부에서 1차 항암제로 사용했을 때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이제 비교적 가장 최신에 나온 약이다 보니까 이제 비용 부담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낮은 반응 확률이라고 적었는데 제가 이제 이 면역항암제가 잘 듣는 환자분들이 사실 조금 따로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모든 환자에서 잘 듣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듣는 분은 상당히 오랜 기간 좋은 반응이 유지가 되는 반면 안 듣는 분한테는 사실 소용이 없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잘 듣는 환자의 비율이 좀 높지 않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부작용이 없고 아주 견딜만하고 좋은 약이지만 예상이 잘 안 되는 아주 특수한 부작용이 소수에서 생기게 됩니다. 요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드리면 이제 면역항암제의 기전 자체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을 공격하는 거니까요.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세포가 암세포에 대해서만 활성화돼야 되는데 우리 몸의 정상 조직을 공격하는 형태로 활성화가 돼버리면은 이제 그런 멀쩡한 조직을 가서 공격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이게 이제 우리 몸에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그런 류의 질환이 있는데 내 몸의 면역세포가 내 몸을 공격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환하고 유사한 패턴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시에 써 있는 것들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의 예시인데요. 이런 질환, 이제 뭐 관절을 공격한다든가 폐를 공격한다든가 아니면 뭐 갑상선 췌장, 뭐 이렇게 내분비 기관을 공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공격을 자주 받는 기관들이 있고 그쪽을 공격하게 되면 거기에 염증 반응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 항암제를 생각했을 때는 전혀 없었던 조금 새로운 부작용이고 이미 이제 사실 면역 항암제가 도입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의료진들도 많이 인지를 하고 여러 차례 환자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제일 문제는 미리 어떻게 대비할 방법이 없고 발생했을 때 이제 빨리빨리 처치를 해서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경부암의 항암 면역 치료는 현재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사실 현재 승인돼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 고식적 항암 요법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식적 요법은 이제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하거나 이제 원격 전이가 있어서 사실 이제 근치적인 치료가 좀 불가능한 병기에서 사용하는 항암 요법이고 일반적으로 면역 항암제랑 세포독성 항암제를 병행하기도 하고 면역 항암제를 단독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수술하는 환자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했을 때 사실 아직까지 승인된 요법은 없지만 올해에 수술 전 항암 요법으로 면역 항암제를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수술 후에 이제 방사선 또는 항암 방사선을 하고 또 보조 화학 요법으로 이제 면역 항암제를 더 치료하고 이렇게까지 했을 때 이제 예후를 좀 더 향상시켰다라는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술 전에 미리 면역 항암제를 쓰는 것이 전체적인 예후를 좀 향상시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논문이 올해 발표가 됐기 때문에 당장 현장에서 올해부터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좋은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해서 오늘 함께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 항암 요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좀 아주 복잡한 연구여서 연구를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선행 항암이라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항암제를 먼저 2번 정도 하고 수술을 하고 이후에 이제 방사선 또는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거기에도 면역항암제를 함께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역항암제를 하는 거를 추가를 했을 때 그냥 기존에 수술을 하고 수술 후 방사선 또는 항암 방사선을 하는 거에 비해서 뒤에가 이제 그래프인데 우리가 이제 무재발 기간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여튼 이제 수술을 하신 분들이니까 사실 수술을 하고 나면 일단은 완치 상태가 주로 오고 이제 그 이후로 추적 관찰을 하게 되는데 재발하는 환자의 비율이 더 낮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로써 더 오래 사는가? 근데 이것은 오래 사시는지는 사실 더 오랜 기간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통계적 유의성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관찰한 결과로는 재발하는 비율도 줄고 오래 사시는 경우가 생겼다라고 이제 올해 이게 발표가 되면서 그래도 희망적인 이제 데이터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식적 항암요법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어려운 단계의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시게 될 때 기존에 있었던 치료가 요 맨 아래 칸인데 영어로 써 있긴 하지만 표적 치료제하고 세포독성 항암제를 병행하는 것이 기존의 표준 요법이었습니다. 요 표준 요법하고 비교를 했을 때 면역 항암제를 병행하는 요법이 면역 항암제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거, 면역 항암제하고 세포독성 항암제를 함께 사용하는 거 두 개 모두 생존 기간에서 조금 더 우월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이제 면역항암제의 장점은 이제 오랫동안 잘 듣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기존에 이제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진행한 두경부암의 경우에는 예후가 매우 좋지 않았고 장기간 생존하시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항암 치료만으로도 5년 이상 장기간 생존하시는 분이 생겼다라는 게 이 연구에서 이제 그래도 많이 장점으로 부각이 되었었고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제 그 비율이 아주 높지는 않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민우과 한수훈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두경부암에서 로봇 수술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그 간단한 영상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음성이 안 나갈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알아서 AI 시대에서 그 의사 없이 자동으로 수술하느냐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수술방 안에서 로봇을 이용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요. 로봇 수술할 때 그 의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수술방 내에 이렇게 콘솔이라고 부르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은 자동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저 콘솔에서 그 집도의가 직접 이렇게 조작을 해서 로봇팔이 움직이게 되는, 원격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콘솔은 또 이제 그 특수 카메라를 이용해서 4배에서 10배까지 확대 가능하고 또 3차원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더 정밀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관절보다 훨씬 많은 각도로, 다양한 각도로 로봇팔이 움직일 수 있고, 이 로봇 기구는 실제로 1cm 내외이기 때문에 더 혈관이나 신경이 많은 이제 두경부 영역에서 정밀하고 정확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장점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자면, 아까 잠깐 보여드린 그 3D 카메라를 통해서 확대된 시야에서 보다 작은 구조물도 훨씬 더 잘 식별해서 중요한 혈관과 신경을 살릴 수 있고, 손으로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을 긴 로봇팔이 다양한 각도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절개창을 좁게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목에 있는 절개창을 귀 뒤나 또 입을 통해서, 이런 좁은 절개창을 통해서도 두경부암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직은 로봇 수술에 대해서는 보험이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더 로봇이 발전하고 많은 분들이 장점을 활용하게 된다면 보험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저희 두경보험은 특히 머리와 목, 머리 두, 목 경자입니다. 거기에 생기는 암을 두경부암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입에 생기는 구강암, 그 다음에 이제 목젖 뒷부분을 우리가 구인두라고 하거든요. 구인두, 편도암이 대표적인 구인두암, 그 다음에 더 깊게 내려가면 성대 부분이 있는 성대, 성문암이 있을 수, 후두암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식도 입구로 들어가는데 하인두암이 대표적인 두경부암입니다. 근데 이 기관은 특징적으로 먹는 데 중요하고요, 또 말하는 데 중요하고 숨 쉬는 데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로봇 수술의 장점이 뭐냐면 그 정밀하고 좁은 절개창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어서 당연히 암의 안전한 치료와 더불어 기능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로봇 수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이러한 구강암이나 구인두암, 하인두암, 후두암을 절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턱뼈를 가르거나 아니면 목을 크게 절개해서 인두 안으로 가는 방법으로 절제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를 다시 턱뼈를 다시 붙이고 나와도 회복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환자분들은 원래 있던 말하거나 암이 났더라도 말하거나 삼킴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 로봇 수술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흉터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이 확대된 3차원 영상으로 두경부의 중요한 혈관이나 미세한 혈관이나 신경들을 살릴 수 있고, 또 인간의 관절로는 재현할 수 없는 이제 정교하고 미세한 로봇팔 움직임을 사용할 수 있어서 이런 로봇 수술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제가 또 작은 동영상 하나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큰 눈 2개 달려 있는 것이 카메라입니다. 왜 2개 달려 있냐면 3차원으로 보려면 왼쪽 눈과 오른쪽 눈으로 들어오는 시야의 차이를 통해서 3차원 입체 영상을 구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아까 말한 콘솔인데 콘솔을 조작하면 이 카메라의 각도를 이렇게 구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람 눈은 직선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고개를 이렇게 돌리지 않으면 이러한 기구를 이용해서 360도도 회전이 가능하고, 이런 팔들도 이 좁은, 이게 만약에 입안이라고 하면 입안으로, 이 좁은 입안으로 들어와도 충분하게 이제 필요한 만큼의 안전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턱뼈를 가르거나 더 큰 접근 안 해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콘솔은 이 저절로 손떨림 보정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세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로봇이 자동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튼 현재로서는 이 콘솔에 앉은 집도이가 이런 조작을 하는 거고, 이 로봇이 그거를 많이 도와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흉터가 적고 좁은 공간에서 그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기능 회복이 빠르고, 이로 인해서 이제 삶의 질 향상을 도와드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건강보험 적용에 제한이 돼서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뒤이은 이제 Q&A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로봇으로 뗄 수 있을 정도의 암에만 현재는 적용됩니다. 이게 모든 암 환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또 그 로봇 장비가 많이 비싸고, 또 로봇 수술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이제 가능한 병원이 있고 없을 수 있어서 모든 병원에서는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선 세 분 교수님의 최신 치료 지견에 대한 훌륭한 강의 잘 경청하였습니다. 최신의 기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결국 이제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그 장단점을 잘 취합을 해서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여러 환우분들께서 잘 치료 선택을 받으시고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사전 취합된 그 환우분들께 저희가 미리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질문에 대한 취합된 내용을 정리를 해서 각 전문가 선생님들께 3개에서 4개 정도의 취합된 질문을 드리고 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번 공지드렸듯이 현재 실시간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여러 선생님들께 질문 주실 사항이 있으면 많은 질문 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답변을 성실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사선 앉아 계신 순서대로 질문을 좀 드리겠고요. 먼저 방사선종양학과 신영석 교수님께 환우분들께서 질문 주신 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방사선 치료는 이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좀 부작용 관련된 문제들을 환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이제 불편해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방사선 치료 후에 이 침샘이 말랐다, 그게 손상이 되었다, 그것 때문에 침이 잘 안 나오고 입이 마르고 목 주변이 너무 딱딱해져서 힘들다, 이걸 어떻게 좀 완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사선 치료 후에 침샘도 그렇고 또 이 목이 좀 딱딱해지는 현상 섬유화라고 하는데 이런 증상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이것들을 완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침샘에 대해서는 일단 생활 환경에서 좀 건조한 환경을 피하고 그리고 좀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해서 좀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침샘을 자극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쉽게 하실 수 있는 거는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껌 같은 거를 자주 씹어서 침샘을 좀 자극하면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 건조의 증상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필로카핀과 같은 약물을 통해서 침샘을 자극하는 방법을 써보기도 합니다. 목의 섬유화에 대해서는 섬유화라는 과정이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바로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열심히 관리를 해주시면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섬유화가 되면서 더 딱딱해지고 굳지 않도록 근육이나 이런 몸의 장기들을 많이 써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스트레칭을 하거나 마사지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섬유화가 심한 경우에는 이러한 섬유화 반응을 좀 억제시키는 약물 치료를 저희가 하기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연속해서 드리겠습니다. 환우분은 아마 부비동암을 치료받으신 환우분인 것 같습니다. 부비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코 양쪽으로 이제 뺨 같은 동굴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저희가 암이 생기고 저희가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비동암으로 치료를 방사선을 받으셨는데 좀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리고 치료가 끝난 지 5개월째인데 그 수술 부위에 눈이 붓고 충혈돼서 많이 불편하다, 언제 괜찮아질 건지 아니면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문제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부비동을 치료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사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전반적인 부작용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거여서 어떤 시기의 부작용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점막염이 급성으로 생긴다든지 아파서 잘 못 드신다든지 이러한 급성 부작용들은 치료가 끝나고 1, 2개월 안에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외에 물론 좀 수개월 더 필요한 아급성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다 해결이 되지 않는 만성 부작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은 각 부작용의 종류에 따라서 좀 증상에 맞는 처치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5개월째 부종을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부종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나아지는 걸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5개월이 지났다면 시간이 더 흐르면서 개선이 되는 걸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눈 주위에 부종이 있다면 부종이 있는 부분을 압박해 준다든지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갇혀있는 체액들을 빼주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섬유화나 부종 치료를 하는 약물들을 같이 병행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부종의 위치에 따라서 좀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병원의 재활의학과에서도 부종을 관리해주는 그런 클리닉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분은 또 이제 비인두암 환우분이 계시고요. 비인두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코 뒤쪽에 그 코에서 목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이제 암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 비인두암 치료 후에 후유증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분은 이제 방사선 치료에 대한 좀 너무 이제 안 좋은 소문이라고 네. 할까요? 후유증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시고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이거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자분 본인이 그 막을 수 있는 방지법이 있는지 이런 걸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뭐 이비인후과나 치과랑 이런 동네 병원을 계속 이제 수시로 치료 중에도 열심히 다니셔야 되는지, 아니면 뭐 그냥 병원에서 치료하는 과정 중에 이제 그냥 말씀 듣는 것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고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인두암의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강 건조나 이런 것들이 좀 흔한 부작용이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만성 부작용은 좀 시간을 빨리 좋아지지 않더라도 시간을 두고 계속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과나 이비인후과에 대한 내용은 특히 비인두암 같은 경우에는 더 중요한 장기들이 많이 주변에 몰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시면 아무래도 보통 사람보다 점막도 변화하고 침도 마르고 그래서 충치나 잇몸 질환 같은 것들이 좀 더 잘 생길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 특히 비인두암 같은 경우에는 귀 쪽에도 아주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귀의 염증, 중이염과 같은 것들이 더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남들보다 예민하게 생각하고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치과를 가고 관리도 더 잘해주고 이비인후과를 가고 이렇게 해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은 권유해드릴 만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주신 한우분들께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종양내과 서세은 교수님께 그 환우분들께서 질문 주신 내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아무래도 항암 치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환우분들의 두려움이 굉장히 크실 텐데요. 뭐 항암 치료를 하면 오래 못 산다, 뭐 이렇게 조금 약간 그런 망설이 있어서 결국 두경부암에서 항암 치료를 만약에 하면 얼마나 살 수 있냐, 생존율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질문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사실 이게 개인차가 상당히 크고 이제 병의 병기에 따라 다 달라서요. 아까 앞에서 제가 강의에서 이제 뭐 수술 전 항암 요법도 있고 수술 후 항암 요법도 있고 이제 고식적 항암 요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질문하신 의도가 이제 수술 전후 항암 요법을 다 빼고 고식적 항암 요법이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사기암에만 해당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기암 환자의 이제 생존이 어느 정도일지 이게 이제 궁금하신 건데, 저희가 이제 의학적으로는 중앙생존기간이라는 걸 쓰기는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약 뭐 100명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1등부터 100등의 성적이 있을 때 이제 50등이 몇 번째인지인데, 사실은 이제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환자분이 평소에 아주 몸이 이제 체격도 좋고 건강 관리가 잘 돼 있고 뭐 젊은 환자분이었다 이러면 같은 병기에도 훨씬 더 오래 사는 요인이 많은 것이고요. 평소에도 이제 뭐 너무 마르고 체력이 약했고 아니면 이제 막 이렇게 많이 고령이시고 이러면 같은 병에도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항암 치료를 저희가 이제 목표하는 만큼 못하는 경우도 많고 항암제의 부작용도 훨씬 더 많이 경험하시면서 최종적으로는 전체 생존 기간이 좀 짧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생존 기간이 이제 저희가 단정적으로 수치로 잘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제 과거 데이터에서 생존 기간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게 꼭 나의 생존 기간일 수는 없기 때문에 단순한 수치를 찾아보고 나는 이제 그만큼밖에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전이암의 경우에도 사실 그 전이의 위치나 총양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전이의 개수가 좀 적거나 이러면 또 국소적인 치료를 병합하거나 하면서 조금 더 컨트롤이 잘 되고 오랫동안 잘 치료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여러 재반의 상황을 고려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는 사실 인터넷에 검색하셔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언급은 안 할 건데 그 수치가
꼭 나의 상황과 딱 맞지는 않다. 그래서 내 병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주치의하고 상의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인 거고, 결국 이제 사실 더 오래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니까 그걸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환자가 가진 기본 체력을 상승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양을 충분히 하고 체력을 이제 끌어올릴 만한 여러 가지 이제 적절한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게 현실적으로 환우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저의 외래에서 오시는 환자분들도 많은 질문을 주시는 게 뭘 먹으면 좋으냐, 그리고 뭘 먹지 말아야 되냐, 이렇게 음식과 관련된 게 특히 우리나라 환우분들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게 밀가루 우유가 뭐 몸에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서 암 환자들한테 이걸 끊어야 하는지, 뭐 이거를 좀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 이게 삼키는 게 좀 잘 안 되셔서 체중이 자꾸 빠진다. 그 체중을 유지하려면 어떤 영양 관리를 해야 하나,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서세영 교수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진료실에서 너무너무 자주 하시는 질문이기는 합니다. 어떤 걸 먹는 게 좋은지, 뭐 구체적인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는지 아닌지. 근데 저희가 이제 암을 진단을 받고 당연히 이제 음식에 관심이 많아지시고 음식을 많이 찾아보시면 사실 이건 먹으면 안 좋다라는 음식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어떤 보호자분이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도대체 먹을 수 있는 게 뭔지 모르겠다. 다 먹지 말라고만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런 개별 음식들이 개별 각각 음식이 정말로 암에 안 좋다라고 나와 있는 그런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증거 레벨이 높다라고 보는 그런 데이터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 생각을 할 때 사실 일반인에게 건강한 식단이 암 환자에게도 당연히 건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골고루 드세요가 되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는 저 의사가 되게 성의 없이 대답한다라고 많이들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골고루 먹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 앉아있는 의사들도 아무도 오늘 점심도 골고루 먹지 못했을 거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선식품을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답을 드리고 싶고, 뭐 특정 우유나 밀가루가 안 좋다라는 거는 이제 아예 근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두경부암 환자분들이 삼킴 장애를 동반한 경우가 많고, 앞서 뭐 말씀하신 환자처럼 뭐 침이 안 나오시거나 이래서 그 자체로도 먹는 게 많이 불편하고 하시기 때문에 식사량 자체가 적고 그로 인해서 체중 감소가 많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려 먹을 상황이 아닌 거이고요. 내가 잘 먹을 수 있는 걸 먹는 게 더 우선이다라는 거고, 뭐 실례로 제 진료실에서 뭐 라면 먹어도 되냐 이런 걸 묻는 분이 계신데, 사실은 드실 수 있으면 안 드시는 것보다는 라면이라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거보다 더 좋은 식품이 있다면 더 좋은 식품을 드시는 게 좋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드실 수 있는 건 일단 뭐든지 드셔서 영양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하다인 거고, 뭐 실제로 두경부암 환자분들은 매운 음식 못 드시기 때문에 사실 라면은 잘 드시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어쨌든 많이 못 드시는 경우에는 고열량으로 고칼로리 음식이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 다이어트 할 때 피하는 음식을 드시는 거를 추천을 해요. 그래서 뭐 기름도 안 좋지 않냐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방이 좀 많이 포함돼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칼로리가 그렇게 높아지니까 단백질 부족 자체는 이제 근육량 감소랑 뭐 이런 데 많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고단백 섭취를 다 권장을 하고, 씹는 게 너무 불편하다 이러면 이제 적절하게 뭐 갈아서 드신다든가, 아니면 병원에서 영양음료나 이런 것도 많이 해드리는데 이제 음료 형태로 드신다든가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영양소를 충분히 좀 채울 수 있고, 일단 최대 목표는 체중 감소를 방지하고 더 좋으면 조금 체중을 늘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식단을 유지를 하셔야 된다가 제 생각입니다. 네, 상세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이고요, 서세영 교수님께. 이분은 조금 환우분 중에 안타깝게 좀 치료가 잘 안 되고 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두경부암에서 진행되고 있는 항암 연구들, 아까 좀 전에 면역 치료도 말씀 주셨지만 다른 환자한테 좀 소개시켜 주실 만한 어떤 임상 시험 같은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고요. 좀 마지막 문구가 조금 뭉클한데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임상 연구는 이제 주로 이제 신약 연구를 임상 연구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신약 연구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기관마다 다 상황이 다릅니다. 물론 이제 국가정보 사이트에 들어가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신약 연구를 다 모아놓아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기는 한데, 그게 이제 거기에 있다라고 해서 다 환자가 등록되고 있는 상황이 또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행정적으로 매우 복잡한 그런 과정이 그 뒤에 있기 때문에 현재 그 기관에서 환자를 이제 등록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이 각 그 기관에서만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도 물론 진행되고 있는 신약 연구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대부분 신약들이 면역 항암제 또는 이제 표적 항암제 위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뭐 면역 항암제나 표적 항암제를 병합하는 요법이라든가 신약 면역 항암제와 기존 면역 항암제를 병합하는 요법, 이런 요법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연구는 현재도 있고, 네, 문제는 이제 신약의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연구가 해당하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등록하는 환자 조건이 있고, 이는 이제 국가에서 다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조건과 딱 맞아야 된다라는 게 좀 어려운 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약 연구나 이런 게 관심이 있으시면은 사실 그것도 주치의에게 직접 이 조건에 딱 맞는 연구가 있는지 이렇게 문의하셔야지 그거를 이제 찾아드릴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에도 큰 의료기관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의료기관들이 다 동일한 신약 연구를 진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신약 연구가 현재 가장 좀 원하는 거다라고 하면 여러 기관에서 그거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세영 교수님께 그 사전 질문 주신 내용에 궁금한 부분 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비인후과 한승훈 교수님께 사전 질문 온 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재발,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병이 다시 돋아날까 봐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수술이나 치료 종료 후에 이제 재발을 환자분 본인이 재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증상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하셔서 질문 주셨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실제로 수술이든 뭐 항암 방사선 요법이든 두경부암에 대해서 치료를 했다고 하면 의료진은 짧게는 5년, 길게는 그 이상 동안 정기적으로 저희가 이미지 검사, CT, MRI, PET나 아니면 검진, 내시경 검사를 반드시 권유하고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해당 치료받으실 의료진이 짠 스케줄을 꼭 잊지 마시고 정기적인 검사와 진료를 받으시길 권유드리고, 이제 그 이외에 자기가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만약에 원발 부위, 혀다 하면은 그 원발 부위 주변으로 비슷한 종류의 병변이 새로 생기는지를 보는 것도 좋고, 특히 두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그 원발 부위 재발도 많지만 그 경부 림프절로 인한 이제 림프절 전이성 재발이 또 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샤워를 하시거나 세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목 마사지를 이제 하시다가 평소에 안 만져지던 덩어리가 만져진다, 구슬이 만져진다 하시면 꼭 가까운 시일 내로 팔로우 외래 방문 일정이 멀리 남았더라도 당겨가지고 꼭 의료진과 상담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 그 외에도 만약에 후두암 치료를 받으셨으면 목소리 변화가 갑자기 심해졌다든지 아니면 뭐 하인두암 치료를 받으셨다면 음식물 드실 때 통증이 좀 없었다가 최근에 또 갑자기 통증이 생기는지, 음식물이 잘 안 넘어가는지 등등을 그 부위에 맞는 증상 위주로 좀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은 재발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에 맞춰서 또 빨리 치료가 또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추가로 저도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덧붙이자면 저희 병원이 이제 바로 이렇게 예약을 하고 그 환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날짜에 오시기가 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재발을 시사하는 증상이랑 그 다음에 뭔가 치료 후에 생길 수 있는 일종의 불편감,
후유증이랑 감별하는 게 중요한데요. 환자분 본인께서 빨리 알아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 병원에 바로 재진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시라고 하면 근처에 계시는 동네 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선생님이나 관련된 그 의료 전문가 분들한테 먼저 진료를 보시고 그분들께서 뭔가 평가를 내려주신 다음에 재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을 주시면 그때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ARC라고 하는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저희가 환자분의 진료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재발 증상을 자각을 잘 하시되 대신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진짜 재발이 맞는지 아닌지는 인근에 계신 그 지역 병원 선생님께 먼저 자문을 구하고 그 이후에 저희 병원에 재진을 하는 루트를 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게 또 병이 이제 전이가 될 가능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환우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경부암이 이제 다른 부위로 전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요. 그리고 또 어디로 전이가 보통 되나요? 뭐 여기에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좋은 질문입니다. 그 전이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뭐 두경부, 뭐 혀나 뭐 하인두, 뭐 편두에 암이 처음 생긴 거는 원발 부위고요. 이제 전이가 목 주변 림프절 전이 되느냐 아니면 원격전이라고 해서 저 멀리 폐, 간, 뼈 멀리에 전이 됐냐 해서 그 전이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두경부암은 기관의 특성상 인접해서 붙어 있기 때문에 목 림프절 전이는 흔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두경부암을 총칭해서 통계로 봤을 때는 약 50% 정도는 이미 진단 시에 목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전이를 평가하는 거는 결국 뭐 CT, MRI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최소 1cm 이상은 돼야 저희가 이제 이미지상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실제로 전이가 없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목 림프절을 떼어봤을 때 경부절제술을 했을 때 전이성 림프절 나오는 걸 저희가 잠복전이라고 하는데 그 확률도 20%에서 30%로 나옵니다. 그래서 경험하신 환우분들은 알겠지만 나는 혀에만 암이 생겼는데 왜 굳이 목주름 따라서 목의 림프절을 다 떼는지 모르겠다. 영상상에 전이 없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잠복전이 때문에 미리 예방적 경부절제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드리자면 목 림프절 전이는 흔하고 50% 정도 되고 저 멀리 폐, 뼈, 간 이렇게 멀리 원격 전이는 다행히 뭐 다른 암들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긴 한데요. 10%에서 약 25% 정도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된다면 폐로가 거의 80%는 폐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로는 뼈로 한 15% 이제 가게 되고 드물게 이제 간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원격 전이를 하게 되면 뭐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 뭐 국소 전이가 됐다고 하면 이렇게 뭐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원칙상으로는 이제 폐, 뼈, 간으로 가게 되면 전신 질환으로 이제 간주하고 전신에 그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항암 치료를 이제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좀 전에 그 한승훈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셨던 로봇 수술과 관련된 질문일 것 같은데요. 이제 로봇 수술이 이제 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요. 그리고 그 일반적인 수술과 비교를 했을 때 회복이나 흉터, 기능 보존이 정말 좋은가요? 라는 질문 주셨고, 강의 내용을 좀 리마인드 드린다는 개념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에 로봇 수술을 소개해드려서 혹시나마 로봇 수술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게 제가 했을까봐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로봇 수술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 맞춤형으로 이제 전문 저희 의료진과 상담을 하면 환자분은 로봇 수술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환자분은 로봇 수술보다는 저희 도수, 손으로 이용한 수술이 더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상담해 드릴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로봇 수술은 초기 암인 경우에 이게 암 수술의 기본은 암 조직 병변과 포함해서 정상 조직을 포함해서 넓게 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눈으로 봐서 아니면 만져봐서 암 조직만 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욕심은 있지만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주변으로 암세포가 이미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치료가 불충분하고 재발의 위험성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추가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 조직을 최대한 많이 포함해서 떼기 위해서는 그 초기 암인 경우에 입안을 통해서 아니면은 흉터를 숨기해서 이제 로봇 수술이 가능하지만 이제 암이 많이 진행돼서 주변 혈관과 닿아 있거나 아니면 턱뼈, 얼굴뼈, 뭐 이 갑상, 연골 이런 데 이제 닿아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뼈도 같이 절제해야 되고 혈관도 같이 절제해서 결찰해야 되고 뭐 재건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로봇 수술의 적응증에는 해당되지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 개개인의 특성, 그 암의 부위랑 암의 크기, 또 주변 조직 침범 정도를 봐서 로봇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또 로봇 수술보다는 이제 손을 이용한 전통적인 방법으로 수술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그 외래를 통해서 의료진과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여러 환우분들께서 공통된 질문을 많이 주신 부분인데요. 저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이제 두경부암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사례가 자꾸 걸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번째는 뭐 말이 어눌해지고 삼키기가 힘들다. 이럴 때 재활 치료가 필요할지. 마지막으로 그 실제로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시는 환우분이신 것 같은데 이게 본인은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를 계속 받는 게 필요하고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조금 넓게 아울러서 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제로 많은 저희 환우분들이 호소하시는 이제 불편감입니다. 왜 두경부암 머리 목에 생기는 암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그 저희 항암 방사선요법으로도 아까 섬유화 말씀도 하셨고 또 만약 수술적 절제를 하게 되면 근육이랑 주변 조직을 같이 떼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료 전후로 이제 기능은 차이가 조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기능 차이를 최대한 좁히거나 아니면 원상 복구를 노리는 것이 저희 재활 치료입니다. 재활 치료는 각 부위에 따라서 만약에 하인두 정도, 하인두, 구인두면 삼킴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후두 정도면 이제 발성과 사례가 들린다는 거는 저희가 또 사람이 숨 쉬는 길과 먹는 길이 앞뒤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숨 쉬는 길에 암을 치료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틈이 생기게 되면 삼키는 과정에서 물 한 방울만 넘어가도 사례가 들리는데 이제 그게 이제 식사 때마다 반복되거나 아니면 더 심하신 분들은 하루 종일 침 삼킬 때마다 사례가 생긴다고 하면 이제 환자들한테는 이제 많은 불편감을 주는데요. 그거에 따른 재활 훈련이 진짜 중요합니다. 재활 훈련이라는 게 마지막 환우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표가 안 납니다. 뭐 그게 뭐 당장 표가 나는 게 아니고요. 그 인내심을 가지시고 정기적으로 꾸준히 연습하신다고 하면 점차 좋아지는 거고요. 내가 이제 기대한 만큼 그 재활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해서 혹시라도 낙담하셔서 안 하시게 되면은 거꾸로 이제 퇴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근육은 계속 사용을 해야 이제 익숙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풀리고 하는데 이제 혹시라도 이제 용기를 잃으시고 또 아니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본인이 생각하셔가지고 재활 훈련을 이제 게으리하게 되거나 오히려 안 하시게 되면은 그나마 있던 기능도 더 퇴화되는 경우가 있어서 마치 뭐 다람쥐 쳇바퀴 뭐 런닝머신 뛰는 것 같지만 제자리인 것 같지만 분명 도움은 되고 어제보다 오늘이 도움이 되고 오늘 열심히 했다면 오늘보다 내일 나아지는 거는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그래도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걸 권유드리고 싶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같은 이유로 해가지고 뭐 재활의학과 선생님과 여러 가지 저희 두경부 의사들끼리 해서 여러 가지 삼킴 그 방법들이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또 전문 의료진 그 뭐 인터넷에서도 좋은 정보들이 많지만 조금
먼 걸음 하셔서 뭐 진짜 병원의 전문 의료진과 재활치료실에서 권유드리고 여러 가지 또 검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차도가 없다고 느끼는 거는 이제 본인 느낌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뭐 삼킴 검사들, 뭐 비디오 연화 투시 검사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또 객관적으로 이제 의료진과 상담을 하고 같이 보고 수치로 보고 하다 보면 분명히 나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 전문적인 치료, 전문적인 재활을 한다고 하면 혼자 하면 힘듭니다. 이렇게 다 같이 해서 하면 꼭 도움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전 질문은 여기로 종료를 하고요. 그 실시간 온라인으로 채팅창에 환우분들께서 올려주신 질문이 3개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더 답변을 열심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질문, 온라인 질문 첫 번째가 아까 사전 질문이랑 같은 환우분이실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9월에 상악동암 진단받고 이제 수술이랑 항암 방사선 치료까지 4월에 끝났는데 이제 뭐 재발은 없다고는 하지만 현재 눈이 계속 충혈되고 눈두덩이가 빨갛게 부어 있다. 이걸 진료 보신 교수님들께서는 순환 장애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너무 오래 가고 이걸 평생 안고 가야 되는 부작용일까봐 걱정이 크신 것 같습니다. 아까 이 질문 주신 환우분께서 저희가 사전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접속을 못 하셨거나 질문에 대한 답을 못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재확인차 한번 신영석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4월에 치료가 끝났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회복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방사선 치료, 뭐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이 좀 구조적으로 몸의 정상 세포들이 파괴되고 손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좋아지진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물리적인 치료, 좀 갇혀있는 체액을 배액해주고 마사지하고 압박을 해주고 혹은 약물 치료를 병행하거나 좀 계속해서 관리해주는 방법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시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질문 주신 환우분께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문도 또 신영석 교수님께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환우분께서는 이제 35차례 방사선 치료를 받고 지금은 추적 관찰 중이다. 그러나 이제 아직 침이 안 나오는 거 플러스 이제 걸을 때마다 그 발바닥이 감각이 좋지 않고 저녁에 자려고 누우면 발바닥이 시리고 아파서 잠을 잘 못 주무시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손가락 끝 감각이 저리저리 하다가 이런 증상이 언제쯤 좋아질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게 흔한 건지 그리고 어떻게 좀 지켜보면 될지 치료가 필요한지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방사선 치료하고 좀 흔하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구강 건조이기 때문에 구강 건조 그리고 또 치료 부위에 따라서 미각이 좀 사라졌다가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드물지는 않은 부작용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잘 회복이 되지 않으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의 정도는 사실 환자분들 개개인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병의 위치, 방사선 치료 범위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는 치료 직후나 치료하고 수개월 이내에 증상이 아주 심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좀 지금은 이미 치료를 하시고 시일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회복기가 지나고도 좀 증상이 남아있는 그런 경우이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좀 치료하고 초기만큼 아주 좀 급격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안타깝지만 어느 정도는 증상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대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좀 환경을 바꾸는 방법으로
계속 조금씩 더 증상이 좋아지는 환자분들도 저희가 실제로 진료를 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환경 개선과 같은 노력을 좀 계속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각, 말초 신경의 감각의 문제는 저도 많이 보지만 좀 항암제와도 관련이 있어서 혹시 서세영 교수님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아마 항암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하신 분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손끝, 발끝이 저리고 시리고 아프다라는 증상은 이제 저희가 항암제 부작용으로 오는 말초신경병증 증상으로 보입니다. 지금 치료받으신 지 1년 이상 지내신 상황에서도 이 증상이 계속되는 거는 사실 조금 이제 방사선 부작용하고 같이 약간 이제 좋아지실 시기가 거의 좀 지난 편인데 그래도 증상을 좀 심하게 느끼시는 상황인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좋아지시기는 하지만 개인차가 상당히 큰 영역일 수 있고 그다음에 기저에 원래 말초신경병증이 생길 수 있을 만한 기저질환 제일 흔한 건 당뇨인데요. 당뇨 자체로도 말초신경병증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이 항암제를 하면서 이게 겹쳐서 조금 더 악화되거나 이러면 사실 좀 회복이 더 잘 안 될 정도로 좀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너무 괴로우신 경우에는 이제 찌릿찌릿하고 아픈 그런 증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통에 쓰는 약제를 좀 처방해 드리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대신에 약간 시린 증상이라든가 걸을 때 불편하시다 하셨는데 조금 감각이 떨어지면서 약간 무감각한 그런 상태가 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약으로 아주 많이 개선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심 잡는 기능이 약간 떨어진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환자가 분이 이제 고령이시거나 이러신 경우에는 이게 낙상 위험도 조금 올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해서 뭐 이렇게 계단이나 이런 거 오를 땐 좀 더 주의하실 필요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린 증상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장갑이라든가 양말을 좀 따뜻하게 사용을 하면은 그래도 증상 악화를 조금 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찌릿찌릿하게 아픈 증상은 너무 괴로우시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약제를 처방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담당 주치의선생님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 좋아는진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개개인에 따라서 조금 더 오래 걸리는 분이 좀 있기는 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씩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실시간 올라온 질문은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이분께서는 타원에서 지금 항암 방사선을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이고 저희 서울 아산병원 외에도 많은 두경부암 한우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건강강좌에. 그런데 이제 그쪽 병원에서 이제 신장이 좋지가 않아서 그 항암 방사선 대신에 표적 항암을 받으라고 들었습니다. 표적 항암제가 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좀 치료가 잘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세영 교수님께서 좀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두경부암 항암 방사선에 사용을 하는 표준 항암제는 시스플라틴이라는 약제이고 대표적인 부작용이 앞서 다른 환우분이 질문하셨던 말초신경병증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콩팥이 안 좋아지는 신기능 장애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신기능이 좋지 않은 환자분한테는 이제 잘 쓰지 못하는 약제로 되어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대체 약제로서 표적 항암제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시스플라틴이라는 표준 약제에 비해서 표적 항암제는 이제 그 세툭시맙이라고 하는 약제인데 이게 더 이제 새로 개발된 약제였고 이 약이 처음 나왔을 때 대규모의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도 방사선 치료 단독에 비해서 방사선 치료하고 병행하여 투여하였을 때 조금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건 밝혀졌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임상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시스플라틴 단독 요법보다 더 우월하지는 않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냥 전통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시스플라틴이라는 약이
것이 효과 측면에서는 조금 더 우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나 지금 콩팥 기능이 너무 안 좋으면 시스플라틴 사용하는 것 자체가 금기가 되기 때문에 그 대체제로서 표적항암제를 방사선요법하고 병행하시는 걸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은 아직 조금 예정 시간보다 좀 이르긴 한데요. 실시간 질의응답이 더 이상 좀 올라오지 않는 관계로 오늘 두경부암 건강 강좌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띤 질문과 그다음에 질의응답 그리고 훌륭한 강의에 참여해 주신 각과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전하고, 이 두경부암 건강 강좌 아산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2020년도 코로나 이후로는 원래 현장에서 환우분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던 게 온라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이렇게 시행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작년 2024년도는 의정 갈등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못했는데, 매년 저희가 이제 특정 시기를 잡아서 저희 환우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매년 개최를 하고 있으니까 환우분들께 많은 관심을 받으라고 주변에 또 같은 병을 앓고 계신 여러 두경부암 환자분들께도 널리 홍보를 해주셔서 저희 두경부암 건강강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